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아닙니다. 다른 여론조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 의뢰로 조사한 결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 좀 소개해드리면요. 26일, 28일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RDD 방식입니다. 자,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 응답률은 2.5%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얘기하는데도 좀 씁쓸한 게,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뭐 조작이가 뻥튀기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워낙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는 여론조사에는 뭐하러 하냐. 가중치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완전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중앙 여론조사 심의에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공표가 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 등록을 해야 되고 중앙 여론조사 심의에 등록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문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중치를 어떻게 줬느냐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받아야 되기 다 살펴보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좋고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중에 상당수 우리가 이제 조작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들은 미공표 여론조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등록이 안 되는 그렇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보시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예. 분별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믿어주셔도 돼요. 여론조사 기관별로 어떤 네. 주관을 두고 그 보정을 하는 것, 가중치를 줘서 보정을 하는 것과 지금 방금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씀 주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 네. 즉 이제 모수를 실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곱하기로 끼워 넣어가지고 500명을 2,000명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작인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그나마 믿을만 하니까요. 국정운영 평가 지지도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운영 평가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해서 조원 CNI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3.9%가 잘한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가 73.6%로 확인됐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잘못했다. 이 부정층은 66.4%로 집계가 되고 있고 반면에 매우 잘한다는 긍정층은 12.3%였습니다. 네. 이 긍정평가에서 지금 2주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고 또 반대로 부정평가에서는 지금 최고치를 찍은 거여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뭐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 조사나 또 오늘 이번 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나 다들 다시 한번 최저치를 기록하거나 답보 상태를 보이는 긍정평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대다수 여론조사가 네.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조원 CNI 이 추세인데 추세상으로는 가장 바닥을 치고 있어요. 23.9. 야, 이게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락폭이 커진 원인은 뭡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이 전화 면접 여론조사하고 ARS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ARS가 보통 이제 요런 이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지금 뭐 선거를 치르는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관여층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절대적인 수치로는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런 구분도 사실은 무의미한 지경에 왔어요. 이제는 비슷해요. 23이나 20이나. 그렇죠. 갤럽이 20이잖아요. 전화 면접.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고관여층이 좀 응답을 더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층 내에서 보면은 네. 좀 더 이제 강하게 지지하는 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강하게 지지하는 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은 약화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여서 네. 즉 지지층 내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운영에 이 여러모로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불러가지고 전 세계에 공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보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불러갖고 전 세계 나는 여당 대표를 신뢰하지 않아요. 예. 나는 여당 대표가 너무 싫어요. 나는 여당 대표 너무 밉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었. 이거 보시는 거죠? 그 지지층이 그걸 보면서 탁 이래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예. 지금 보수적 유권자층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상당한 내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래 이 떠받쳐 줘야 될 콘크리트 지지층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지금 이제 밝히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꾸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아까 보시면은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예. 그 부분이 그래 70대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주 전 조사보다 5.4% 포인트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70대까지 떨어졌다. 이게 지금 커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부정이 56.7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거의 처음 봅니다. 그렇죠. 70대는 많이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동일하게 70대 이상은 70대. 코어잖아요. 예. 이 코어가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건 뭐 유사한 맥락으로 봐야 될 텐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기존에 있던 긍정치를 회복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권 초반보다 회복 탄력성은 좀 갈수록 덜 할 것 같고요. 회복되기 어렵다. 예, 그 대목을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거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매듭짓지 못하면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접근법 네.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회복하기가 어렵고, 코어 지지층에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걸 어쨌든 전향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뭐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방 이슈인데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국방 안보 사안이 이 70대 코어 지지층의 지지율 회복을 조금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이슈,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이슈 등등 코어 지지층이 좀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열어둔 건 아닌가, 이런 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장 이제 막 계속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20이 깨진 건 없어요. 지난주 갤럽도 엄밀하게 말하면 19.88인가요? 뭐 이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반올림에서 20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20이 나올까요? 내일입니다, 갤럽은. 저는 이제 그 뭔가의 어떤 20 밑에. 예. 목이 메이시죠? 그쵸, 이게 그쵸,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구조인데, 근데 다만 이제 대응을 뭔가 하면, 그러니까 보수적 유권자층 요 그룹들도 지금 코어 지지층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코어 지지층의 특성이 그래도 뭐라도 어쨌든 간에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뭐라도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 이 대통령인데 그래도 좀 지지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있을까? 사실 이번 주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라도 얘기하기가 이제 뭐라도 없었다. 뭐라도 없었던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든 만약에 방어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 넘어가는 요 국면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북한이 이 파병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번 주에는 약간 예열을 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뭔가 여러모로 이제 눈에 막 들어오고 상당히 이제 좀 긴박한 어떤 느낌이 좀 오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리와 북한과의 어떤 대리전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실제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투입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어제부터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로로 잡힌 뭐 이 병사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음 주 정도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일부가 예를 들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것도 이제 어렵다고는 하는데 나는 남한으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이 나온다든지.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니까. 냉전 시대입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굉장히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한두 명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막 때로 오는 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와가지고 그것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충격을 받아서 막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거를까지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그 막 한두 명이라도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막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현실화 되는 것이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20%가 방어되는 어떤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아 근데 지금 뭐 말씀 제가 끊어 죄송한데 이러다가 그 전쟁 진짜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거기 끼어 저는 이해가 장교 출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유럽과 이제 러시아를 뭐 향한 왜 우리가 왜 저기 끼어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그걸 가든 말든 솔직히 물어볼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왜 여기에 끼어드는 아, 내가 이상합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게 한반도입니까 거기 여기가? 의구심은 이해가 이따가 안 저희가 여론조사에도 이제 네, 그 해야 항목에 있기 되겠지만.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아마 네. 대다수의 국민이 어떤 참전의 형태로든 이게 지원이라고 정부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형태로든 소극적 개입이든 적극적 개입이든 지원을 달리 보면 이게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회 지원을 한다고 뭐 포탄 우회 지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왜 우리가 굳이 끼어들어서 피해를 봐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남북 대리전으로 바꾸고 이제 이것이 직접적인 남북 갈등으로 한반도 내에서 터지길 바라는 어떤 전쟁광들의 음모가 아니냐라는 네. 해설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이것도 사실 오늘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이런 문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오포로 생각하면서 자고 오면 하지 않고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 발언 적절한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결과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응답층 전체의 72.9%가 부적절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적절했다라고 평가한 응답이 23.6%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확인했던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예. 분포이고요. 예. 이게 뭐 국정 쇄신이나 국정 기조를 해달라는 변화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돌 맞아도 가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응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현실 인식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응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돌 맞아도 가겠다 이런 말 돌 던진 뭐 던진 어쨌든 돌 맞으면 아파요. 아파요. 돌 던지면 돌 안 맞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글쎄요. 보수층도 부적절하다는 응답 자체가 53.1%. 그만큼 좀 연령 지역 이제 결국 거의 좀 통합되는 모양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 부울경, TK, 70대 보수층은 그나마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맥락이 중요한 건데 예. 내가 돌을 맞아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네. 가령 뭐 이 보수층이 보기에 말이죠. 네. 보수층이 보기에 지금 뭐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고 아. 막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고 아하.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 보수층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만한, 네. 내가 돌을 맞아도 지금 뭔가 민주당을 혼내주고 노조를 혼내주는 뭔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맥락이면은 그래도 보수층이 그래도 뭐 보수 유권자층이니까 네. 저 말이 맞지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온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의 만방에 공표한 날 다음 날이에요. 전 세계 만방에 나는 한동훈 대표가 싫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대통령이 보여준 바로 다음 예. 날에 예. 한 말이에요. 나는 돌 맞아도 가겠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싫어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네. 우린 같은 편인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싫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돌 맞아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보수층이 볼 때도 돌을 맞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맥락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적절한 발언이냐. 네. 김건희 여사가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을 맞아도 자기 배우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그것은 적절한가 부적절하다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입니다. 그리고 뭐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밝힌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인적 쇄신 그나마 그 얘기 우리 지금
김민하 평론가는 전 세계에 한동훈 대표가 싫다라는 걸 밝힌 그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인적 쇄신도 거부하겠다라는 거로 또 해석되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네. 뭐 뒤집어 보거나 좀 각도를 달리 보는 습관이 저한테 생겼는데 네네네네. 요거는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읽고 있고 예. 특히 지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분들이 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측면에서 일단은 그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필요하면 아마 이분들도 교체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이 모 신문에서 이미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 전후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서를 단독 기사로 어제 밤 늦게 좀 띄웠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개각을 대통령실에서 고민은 하고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 대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상이다라고 거론하고 있고 더불어서 대통령실의 시스템 변화를 좀 주긴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물갈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물론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하는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방송국 시즌 개편도 보면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신선해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간단한 안 방법이기도 되면 사람 하고. 바꾸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동시에 정치 이 카테고리에서 보면 이게 사람 바꾸는 일이 쉬운 게 아닌 게 네. 장관하고 총리 잘못 바꿨다가 또 인사청문회에서 대거 야당한테 두드려 맞으면 그것도 네. 또 국정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총리에 대한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3분의 2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되니까.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소수 원포인트 개편은 가능한데 사람 잘못 바꿨다가 또 지지율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임기 반환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절반 따갖고 절반이 남아 있는데 부정평가율이 70%가 넘어요. 거기다가 극도의 부정평가가 뭐 지금 보면 65, 66 그 정도면 사실은 여론조사가 한 80 정도 돼버리면 이건 사실 하나마나 한 거예요. 어차피 독도 우리 땅이냐 아니냐 물어봐도 아니라는 사람이 10%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론조사로 지금 이 정도 갔다라는 거는 바뀔 가능성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민하 평론가 보실 때는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뭐 아니면 조언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근데 이제 윤석열 없을까요? 뭐 없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까지의 이제 그 스타일을 보면 가령 아까 네.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그게 나름의 보관을 통해 설득을 한 걸 겁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하고 회동을 하셔가지고 만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 전까지는 회동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난 안 한다. 밥 안 먹는다 이거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회동을 해서 뭔가 좋은 그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의 모멘텀을 만들고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실제 그래? 전날까지도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일 것이다. 근데 실제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알려준 거 아닙니까? 난 한동훈이 싫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싫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이제 이 소폭 개각이나 이런 거를 뜻한다. 그게 맞는데 네. 아마도 그럴 것인데 그 맥락을 좀 뜯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황당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네. 소위 이제 친윤 일각에서도 이번에는 좀 이제 나름의 이제 고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 좀 바꿀 건 바꾸고 네. 또 대통령께서 사과도 하시고 일부 입장 표명도 하시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 본인이 나와 가지고 입장 표명 안 할 거면 서면으로라도 하시고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서면으로는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이랬다는 건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용산이 굳이 어저께 국면 전환용 인사는 안 한다라고 입장 표명한 게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우리도 하려고 했다. 우리도 뭔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 안 했으면은 나름대로 이 임기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해서 못 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자꾸 뭘 바꾸라고 하고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고 예. 한동훈 대표한테 밀리는 어떤 방식으로는 못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라인은
한동훈 대표가 바꾸라고 해서 안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예. 이건 안 바꾸고 예. 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지 않은 거는 인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예. 개각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지 않은 개각은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체설이 있는데 동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다른 중요 직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분은 항상 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신원식 장관도 그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뚜껑을 딱 열면은 이게 분명히 뭔가 인사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안 한 거나 진배인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안 좋은 효과. 조언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언을 해도 이게 돌고 돌아서 이상한 예를 들면은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네.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파스타 면하고 알리오 이거 그 뭡니까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마늘 올리브유 이렇게 집어넣는데 나올 때는 뭐 신라면이 자꾸 나오는 이런 라면 얘기를 이런 맛있어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물론 이제 신라면 맛있죠. 맛있죠. 근데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여서 파스타를 조언이- 만들어야 되는데 라면 음식이 나왔다. 조언이 상당히 어렵고 네. 오늘 보수 언론의 칼럼을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십시오를 막 백화점식으로 쭉 이제 쓴 칼럼이 하나가 있는데 네.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시고 개헌을 하십시오. 이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를 세네요. 한번 좀 예. 생각해 보시라. 절반밖에 안 이렇게만. 되는데 네. 지금 임기 단축시키고 개헌해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맞닥뜨리고 있는 대상이 한동훈, 그러니까 물론 여당 대표는 이제 서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너무 한동훈에게 관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너무 아쉽고 대통령실은 국민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설에 의하면 그 국민들께서 어디 국밥집에 가면 계속 특사이즈를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제발 좀 특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표현이 너무 좀 나간 표현도 있겠지만 네. 뭐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노무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향한 수사와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부를 한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뭐 형님, 뭐 다 조사했는데 끝까지 다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못해서 경제 전문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법을 몰라서 정치가 돌아가는 문법을 잘 몰라가지고 특검이 국회로부터 이제 발의가 됐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저희가 10,000번 이상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헌법, 공정, 상식, 법치, 법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분인데 특검, 특히 이제 자신의 측근을 향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 거부를 2년 반 동안 해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 자식이 더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 YS 김현철 또 DJ 전 대통령도 그 아들들. 윤석열 지금 아들이 없네요. 지금 자식이 없나? 아니, 저 심지어 아내는 또 다른 문제. 아내보다 자식이 더 애처롭지 않나? 아니 심지어 네.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지금도 어쨌든 국민의힘에 가면은 벽에다 걸어놨는데 그렇죠. 대통령 걸어놨는데 그 YS는 당시에 이 대검 중수부가 이 김현철 씨 사안을 수사를 할 때 감히 어떻게 대통령 아들을 수사를 합니까? 당시에 그리고 소통령이라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네. 때인데 예. 소통령을 수사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예. 이 맹물 같은 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YS가 이거 수사 똑바로 안 한 거니까 다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혼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이 이 특검 추천하는 거는 이 뭐 위헌적이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내곡동 사저 문제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다 야당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뭐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대통령 관련 사안이면 다 야당이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뻔히 다 아는데 왜 그래서 이제 그것에 귀에 대해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반발하는 것 같아.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왜 그래 여태- 느껴져요 국민들이 봤을 때. 여태 그 얘기를 합니까 왜? 같은 얘기를 아니 그리고 반복을 해야죠. 최근에 또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한테 7월 중순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디올백 문제로 억울하다고 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억울하다고 하셨으면 진짜 이게 억울한 사람은요 수사와 조사를 그렇죠.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내면 그게 맞죠. 됩니다. 원래 같으면. 아니 대통령께서도 후보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 수사를 피하는 거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너무 억울할 수 있거든요.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억울함을 수사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지금 북한이 러시아 지금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파병했던 부분인데 뭐 이 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무기 같은 것들 군사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찬반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박민식 에디터. 정부가 이제 북한의 어떤 파병을, 군사 지원. 파병을 계기로 해서 예. 어떤 형태로든 지금 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이 대목에 중요한 조사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도 전쟁의 개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라 이제 이런 주문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반대한다가 65.5%이고요. 찬성한다가 29.1%였습니다. 전국 지역을 보면 근데 이게 7개 대부분 권역에서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40에서 60의 반대 응답률이 젊은 층 2030 세대와 70세 이상 고령층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7%에서 19% 정도 높게 나왔고 남성의 찬성 응답률이 여성보다는 10.6%포인트가 좀 높은 것도 특이하게 성별 부분에서 볼 수 있고요. 남성이 높죠. 예, 그리고 남성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지지 정당의 그 포션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지지층이 각각 반대 우위, 찬성 우위로 갈렸다라는 이런 성향별 차이를 볼 수 있고 네. 중도층 중요한데요.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27.4%, 반대가 68.2%로 응답을 해서 전체 응답하고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중도의 어떤 응답 자체가 전체랑 비슷한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좀 당별로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자고 뭐 지금 군사 지원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지금 상당히 이제 정파화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뭐 군사 동맹을 맺은 사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뭐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거나 무슨 뭐 무기 지원을 할 어떠한 이제 어떤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심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침공당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이 있고 네. 저도 유감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전후에 복구를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가서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침공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북한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라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면 북한이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다른 우크라이나가 북한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많이 가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도 갈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딜 가든 우리가 쫓아가서 거기서 정말 휴방 이해가 나야 안 되는 건 되네.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 고문단들이 아프리카나 그런 방문 이런 데 가 있거든. 그거 갈 겁니까? 우리가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여러모로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이게 살상무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이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네. 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를 들면 지금 미국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냐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 부담스러울 거예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 바이든 행정부 부담스러울 거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동 전선 정리하기도 사실은 지금 골치 아픈데 네.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되면은 전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게 전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트럼프가 막 그 공세를 펼 것인데 해리스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푸틴하고 바로 딜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을 끝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하고 지금 뭐 정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제 안 하겠다라고 일단은 정리하는 것 같은데 살상무기 지원하고 거기 가서 북한하고 한번 겨뤄보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네. 혹시 트럼프가 돼가지고 푸틴이랑 얘기해가지고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러시아랑만 우리는 안 좋아진 상태로 어떡합니까, 이걸 끝내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외교적인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어갖고 좋은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물론 지지층 자체가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이제 과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평가를 있어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요거는 전형적으로 뭐냐면 우리 편 이슈기 때문에 우리 편 얘기니까 찬성하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아마도
요런 이제 찬성률이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이제 우리 편 이슈다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요렇게 나오기는 나중에 이제 이슈를 꼼꼼하게 더 따져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슈다. 요거는 예. 그 동력이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저는 네. 이제 좀 대의를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항상 이 국방안보 전문가들 특히 이제 이 정부 내에 계시는 분들도 집권 초반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외교나 국방안보 이런 이슈들은 다 국익적 관점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전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살상 무기를 지원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소극적 개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입을 한다라는 이 것은 국익이 과연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국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되묻고 싶거든요. 난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타 국가에 대한 전쟁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김민하 평론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이거를 개입하거나 지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이게 더 나쁜 게요. 미국으로 우회해서 포탄을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우려했던 러시아가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을 북한에 지금 그래서 지원해버리면 좀 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포탄을 지원하는 게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분이 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국적 지원이든 적극적 지원이든 하지 않는 것이 국익적 관점에서 좋은 겁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 잘 되라고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자꾸 요거 마지막 한번 짚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거 덮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지금 계속 국방 안보 쪽으로 돌리는데 별일이 없으니까 저 멀리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돌린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이거를 왜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거에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거기 파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건데. 아니,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게 뭐 우리랑. 바둑도 아니고 바둑은 두면은 일단 쫓아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둑도 우리 판에서 하는 거지 남의 판 가가지고 뚫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 뭐예요, 그 남의 판을 왜 뚫습니까, 바둑을? 아이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게 꼭 뭐 이 결국은 국내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요거를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얘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파견을 해가지고 국정원이랑 우리 군에 파견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히면은 그 북한군을 신문을 하는데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왜 갑니까? 설득을 해보자. 저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한국일보 기사로 그게 쭉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정말? 기억해 보시면은 그 박근혜 정권 때입니까? 네. 그 식당 종업원들을 예. 차에 태워가지고 그 베트남이었나요? 어디였나요? 그 차에 태워가지고 막 태국이었나? 붕 데려와가지고 막 이 국정원이 막 이게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논란만 이제 그렇죠. 낳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예. 비슷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정치적 이제 목적. 예. 어떤 지금 국방 안보적 어떤 시야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국내 정치적인 어떤 공작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공작하면 잘하든가 다 하는데 이제는 보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예전에 뭐 북풍이고 뭐고 이거 안보를 이용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모를 때는 하는 거고 국민들이 다 보면 알아요. 남의 판까지 왜 갑니까? 너무 멀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의심이 죄송합니다. 됐다. 예. 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